자, 먼저 영웅의 일대기 구조. 이 얘기를 해야 되고요. 어디? 저기 저 오랜만에 박지원. 쭉 읊어봐요. 8단계. 영웅 일대기 구조 8단계. 뭘 때? 뭔 말이야? 8단계 말해봐요. 몰라요. 모른다고? 빨리. 모르겠다고요? 두 사람 다 내가 칠판에 쓰고 나서도 모르는 거였다면 인정을 해주고, 만약에 썼는데 아는 거다 그러면은 농락한 걸로 간주하고 완전 갈궈주겠습니다. 영웅의 일대구조란 무엇인가? 보통 우리가 단군, 왕검, 주몽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로 나오는 모든 영웅들은 전부 이 구조를 따릅니다. 굉장히 오래된 구조인 거죠. 다 알아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이걸 안 들어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첫 번째는 혈통이 신이해야 되죠. 여러분들은 영웅이 될 수 없어요. 절대 못 돼요. 아니 무슨 말도. 야, 영웅이 되려면 혈통이 신이해야 돼. 그래서 아버지가 드래곤이거나 엄마가 물에서 나왔다거나 그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이한 출생. 그 다음에 비범한 능력.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영웅이 될 기반이 쌓이지가 않아. 그냥 포기해야 돼요. 이걸 갖추고 있어. 그럼 이제 뭘 만나냐면 어려서 위기를 경험합니다. 어려서 위기를 경험해요. 이 위기라는 건 어느 정도 위기냐? 물에 빠져 죽을 뻔했다 라거나 뭐 모기약을 먹었다, 씹어 먹었다, 사탕인 줄 알고, 이런 정도 위기는 안 되고요. 기본적으로 기아를 겪어야 돼요. 쌤, 기아라는 건 굶주리는 거 아닙니까? 저 어릴 때 많이 굶었습니다. 그 기아가 아니고요. 이 기자는 유기물, 유기견, 유기묘 할 때 기자야. 버린다는 뜻입니다. 아는 뭘까요? 애기일 때 버려지는 게 기아체형. 주로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살았으면 생이별을 하고요. 타인의 손에 거지가 되어 굶어 죽기 직전에 누군가에게 구출받아야 영웅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은 당연하지만 극복이죠. 근데 극복은 혼자 힘으로, 애기니까 못하죠. 하늘이 도와서 극복을 하고요. 여기에는 구출자나 양육자가 존재합니다. 쉽게 말하면 구해주고 키워주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장 후에 다시 또 위기를 경험합니다. 이 위기는 개인의 위기라기보다는 공동체 전체의 위기인 경우가 꽤 많아. 무조건 그런 건 아니에요. 국가적 위기, 외적의 침략, 반역, 역적의 바로 이런 것들이죠. 그거를 극복을 해요. 이제 극복을 했으니 어른이 되었으니까 자력으로 극복할 때도 있지만 하늘이 도와서 극복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업적을 성취하죠. 이렇게. 그러면 영웅의 일대기 구조가 완성이 돼요. 대부분은 이 구조를 고스란히 따라갑니다. 생각해보세요. 단군도 그렇고 고주몽도 그렇고요. 박해꽃에도 그렇고 그 이어지는 홍길동, 전우치 이 구조를 따라가죠. 그런데 요거 조웅은 신이한 혈통은 없어요. 아버지는 그냥 충성스러운 신하, 그것도 매우 높은 고위관리. 사실 고위관리라고만 해도 이미 충분히 혈통이 평범치는 않은데 그래도 신이하진 않잖아. 그 다음에 조웅은 심지어 이 작품에는 적강 모티프도 없어요. 적강 모티프 한번 얘기했어. 신성계에서 인간계로 떨어져 내리면 적강이란 말을 쓴답니다.
근데 이 글은 적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게 더 중요한데요. 이게 훨씬 중요한데 이 능력은 둘로 나뉘어. 그 둘이 뭐냐면 뭔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둘 다 얻는 거예요. 얻다. 근데 이거와 이거 차이점 뭐예요? 이건 익히다란 뜻이죠. 익혀서 얻다. 이거는 나면서 얻다. 태어나면서 얻는 거죠. 그럼 보통 영웅은 능력을 습득해, 생득해? 보통 생득하죠. 근데 종은 습득합니다. 태어났을 때에는 그냥 애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영웅들은 겨드랑이에 날개가 달렸고 어떤 영웅들은 3살 때 파리가 자기를 괴롭히니까 화살로 파리를 쏴 죽이고 평화롭구나 하고 자는데 조웅은 개뿔 아무것도 없어요. 도망치다가 나중이 되어서야 능력을 습득합니다. 따라서 습득 과정이 있다는 점도 조웅전의 특징이 되겠죠. 다른 영웅들은 능력을 습득하는 과정이 없어. 왜? 원래 있으니까 뭘 습득을 해? 당연히 태어나면서부터 날 수 있는 능력 정도는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죠. 자, 일대기 구조. 조웅에게 없는 것과 영웅 능력의 특징을 나머지는 조웅에게도 꽤나 많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자, 지환아, 이 8단 구조 처음 들어봤어? 너무 싫기. 넌 벌써 상이 나를 능욕하려는 상이야. 얼굴이 벌써 보자마자 모욕감. 나를 능욕하지 마라. 나는 그렇게 잘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욕을 먹으면 굉장히 슬퍼합니다. 마음이 아파요. 욕하지 마. 자, 그러면 이 조웅전은 내용이 무척 길고 복잡해서 우리가 프린트를 보고 추가로도 할 곳이 있는데 지금은 일단 교재에 있는 부분을 먼저 하고 나서 프린트를 보고 마저 또 해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하루는 1명, 2명, 3명, 4명, 뭐 사람이 많아요. 12는 뭐냐? 일단 소저가 무슨 뜻이야? 소저? 아가씨. 아가씨. 소저는 아가씨란 뜻이에요. 12는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몸종이란 뜻입니다. 시녀, 뭐 이때 비라는 말은 여자종, 남자종은 복이라 그래요. 그래서 둘이 합치면 비복이 되는 거야. 어쨌든 아가씨가 몸종을 데리고 목욕 갔어요. 부인과 월경이 아가씨의 행장을 펴보니 다른 것은 고사하고 한자로 부채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과연 공자의 부채뿐이라. 공자 5명. 부채 풍월을 썼으되 풍월은 뭐냐? 시를 풍월이라고 해. 시를 썼는데 장씨에게 신물로 주노라. 신물은 믿음의 증표로 주노라 하고 조웅은 서하노라. 장씨, 조웅, 서하노라는 쓰다 하였으니 의심 없어 부인과 월경이 기뻐하여란 말을 보면 이 부채에 써있는 글을 보고 부인은 뭔가 기뻐할 만한 일이 생겼군요. 그게 뭘까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부채 가진 사람이 소저니까 이 사람과 이 사람 중에 누가 소저겠어? 장씨와 조웅 중에 장씨겠죠. 장씨에게 선물로 준다고 한 걸 소저가 가지고 있잖아. 그럼 장씨 이퀄 소저죠. 그죠? 대사의 명감은 귀신도 모르겠군요. 부인이 월경더러 말하기를 대사의 명감. 그럼 이 대사가 누구야? 부인이 월경에게 말하기를 대사의 명감은 어쩌고. 그럼 대사는 누구예요? 월경이죠. 월경과 대사는 같은 사람이죠. 명감은 무슨 뜻이냐면 원래는 좋은 감이란 뜻인데 여기서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목이 좋다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연구로 행색이 이러한고? 기이한. 이 사람은 누굴까요? 하면 둘이 수작하더니
수작은 말을 주고받는 겁니다. 소저가 들어와서 부인을 보니 희색은 기쁨, 안면은 어디예요? 얼굴. 소저가 묻습니다. 희색이 상안에 처녀니 나타나오니 무슨 즐거운 일 있나이까? 상안이란 말은 안자가 얼굴이고 상은 윗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보다 윗사람이니까 얼굴 앞에다가 상자를 붙여서 상안이라고 하는 거야. 별 의미 없어요. 기쁨이 얼굴에 가득한데 뭐 즐거운 일 있으십니까? 부인이 말하기를 자식을, 사람이 계속 나오죠. 부인의 자식이 있어. 난중은 전쟁, 난리에 보내고 죽고 삶을 몰랐는데 아까 대사랑 월경대사를 말하죠. 이 사람 데리고 불점의 정성으로 발언하여, 발언은 소원 빌어서 소식을 들으니 과연 즐거운 마음이 있도다. 이때 소식은 누구 소식이에요? 이 문장으로 누구 소식이겠어? 자식 소식이겠지. 왜 자식이 아들일 거라고 생각합니까? 전쟁. 재밌는 사람이네. 전쟁에 보냈다고 꼭 아들일 거라는 건 아니죠. 딸도 전쟁에 잃었을 수는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성별을 몰라요. 물론 아들이 맞긴 맞는데 이것만 읽고 이 사람들아 아들 그러면 안 되지. 웃긴 사람들이야. 자, 어쨌든 이 문장으로 보건대 아들이 누구, 이 자식이 누구겠어요? 조웅이죠. 왜요? 왜 알 수 있나요? 왜냐면 이 앞에 문장에서 여기까지 읽어봤을 때 소식을 알게 됐다는 것과 연관되는 인물이 장씨하고 조웅밖에 없어요. 그 둘의 소식을 부채를 통해 알게 된 거 아니야. 나머지 사연은 없잖아. 그러니까 이 자식이라고 하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장씨 아니면 조웅이죠. 그 중에 누굽니까? 아직은 몰라요. 아직은 알 수가 없어. 다만 확실한 건 이 부인이 부채를 보고서 자식의 소식을 알게 되었다는 것만 확실해. 근데 부채에는 두 명의 이름이 써 있다고. 장씨랑 조웅. 둘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식이겠죠. 복잡하죠. 복잡하지만 고전을 읽는 것은 우리가 이 작업을 해야 되는 일이죠. 인물 간의 관계를 쫓아가는 게 우리가 고전을 읽으면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연습 또 연습을 해야 돼요. 어떻게 인물 간의 관계를 쫓아갈 것인가. 자, 그 다음 소저 역시 자식을 난중에 보냈다라는 말을 듣고 일변 괴이, 이상히 여기고 일변 반가워. 어머, 왜 반가울 이유는 뭐예요? 소저도 난중에 자식을 보내지는 않았겠지만 결혼 안 했을 테니까 소저라고 하면은 결혼 안 한 아가씨를 소저라고 하니까요. 하지만 뭔가 자기 주변 사람이 난중에 흩어지거나 헤어지거나 한 사람이 있으면 자기도 반가운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계속 갑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부인이 말하기를 이 절에 불상이 있는데 신령에 정서이지육하면 소원을 다 알려줘. 소저도 소원이 있으면 가서 빌어봐요. 즉시 기꺼이 행장을 내요. 뭘 찾습니다. 대경실색, 깜짝 놀라 얼굴빛을 잃다. 이거 별로 안 중요한데 굳이 쓰고 있네요. 부인이 거짓 놀래어 이르기를. 무슨 말이죠? 놀란 척해요. 그러면서 뭐 없냐? 소저가 완전 정색해가지고 행장에 신물이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부인이 말하기를 그러면 이 신물은 뭐겠어요? 부채가 왜 없어졌어? 부인이 숨겼죠. 나쁜 사람이죠. 부인이 말하기를 그게 부모의 신물이냐라고 물어봤단 말이죠. 그랬더니 소저가 묵묵부답하고 눈물이 솟아 옥면에 흐릅니다. 부모의 것은 아니네요. 그리고 장씨가 줬다는데 그러면 부모라면 장씨라고 안 했을 것이고 이런 상황을 보는데 장씨와 이 소저는 무슨 상관이겠어? 조웅과 장씨인 이 소저는 무슨 관련이겠어? 나도. 그래. 그래서 이런 거죠. 그래서 우는 거죠. 과연 소저가
낭군을 처음 만나. 낭군이란 조웅이겠죠? 즉시 이별할 때 낭군이 주고 가신 선물입니다. 부인이 그제야 비회. 회는 품고 있다는 뜻이고요. 마음에. 비는 슬프다는 거니까 비회는 슬픔을 품었다. 그냥 슬픈 손녀라는 뜻이죠. 이기지 못해 손잡고 가로되 네 어찌 장소전이냐? 장소전은 나의 며느리라 하시며 부채를 내어주며 말하기를 이 부채는 내 자식 웅의 부채다. 관계가 다 정리가 되죠. 이 사람은 웅의 엄마고요. 그 다음에 며느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강호에 왕래할 때 장진사댁 사위가 되었노라 하고 네 말을 했다. 이 사람은 누구예요? 소저요. 며느리. 그러니까 여기는 큰 따옴표를 묶어야죠. 이건 누가 한 말이에요? 조웅이 한 말이죠. 자기 자식이 엄마인 나한테 어머니 제가 장진사댁 사위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런데 네가 바로 그 사람이구나. 너를 못 볼까 했는데 오늘날 이렇게 만날 줄 꿈에 나타났으리요 하여 반갑고 사랑하는 마음을 지환아 이거 시험에 뭐라고 나올까? 아이씨 뭘 다 몰라. 뭘 요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거지. 어? 나에게 모욕감을 주었어. 박준수 예. 이거 시험에 뭐라고 나올까요? 예? 시험에 저게 뭐라고 나올까요? 뭘 맞히라고 나올까요? 적절하지 않은 아닙니다. 이강빈 뭐라고 나올까요? 서리법 틀린 말은 아닌데 수능 문제 이렇게 말랑말랑하지 않습니다. 김주영 뭐라고 나올까요? 김현진 서술자의 직접적 개입으로 나오겠죠. 아니 생각해보세요. 사랑하는 마음을 측량할 수 없었다라고 하면 돼요. 어찌다 측량하겠냐? 잴 수 없을 만큼 클 거야 라고 누가 생각하고 판단한 거예요? 서술자죠. 이 말을 누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냐는 거야. 부인이? 조웅이? 소저가? 아니죠. 서술자가 독자에게 물어보는 거야. 그럼 어떻게 다 재겠냐? 너무나 마음이 컸을 거야. 그래서 서술자의 직접적 개입이 되겠고요.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해도 좋은데 나 봐요. 이거 중요해. 2005년쯤에 평가원에서 질의에 공식적으로 응답한 적이 있어요. 뭐가 질의였냐면 서술자의 직접적 개입이란 대체 뭡니까? 수능에선 어떻게 출제했길래 그거를 답이 이거라고 하시나요? 라고 질의했을 때 평가원이 대놓고 말해줬습니다. 첫째, 서술자가 자기 판단을 드러내야 돼요. 자기 판단. 둘째, 서술자의 주관적인 견해. 첫 번째랑 겹치죠? 주관적인 견해가 나와야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 서술자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야 돼요. 인물에 대해서 전달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인물이 이랬어요. 제가 저랬어요. 쟤는 미래 어떻게 될 거예요. 얘 속마음은 어때요. 그때 얘네 둘이 이렇게 말했어요가 아니라 둘이 뭐라고 말했어요인데 내 생각에는 얘네가 서로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라고 자기가 드러나요. 숨어있고 감춰져 있고 인물들 뒤에 숨어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나서가지고 얘네들은 너무 슬퍼요. 얘는 너무 안타깝고 불쌍해요 라고 자기 생각을 독자에게 직접 말해야 돼요. 그러면 서술자의 직접적 개입이다. 다시 주관, 판단, 자기 정체를 드러내다. 이게 있으면 이렇게 봅니다. 평가원이 말해준 거죠. 그럼 생각해봐요. 이거는 다 인물들 간 관계, 대화, 일어나는 사건 등을 말하다 말고 갑자기 자기가 자기 생각을 말한 거죠. 그럼 어떻게 다 측량하겠냐? 서술자의 생각이죠. 정말 중요하다는 건 내가 말 안 해도 당신들이 알죠. 왜냐면 지난 세월 동안 서술자의 직접적 개입이라는 거를 한두 번 풀어봤겠어. 지겹게 봤겠죠. 세 가지. 서술자의 주관, 서술자의 판단, 서술자가 정체를 드러내다. 이렇게. 자, 관계를 정리해 봅시다. 먼저 이 부인 누군지 몰라. 그 다음에 아들 조웅.
그 다음에 장진사, 딸 장소적, 그리고 이들이 연인. 사실 연인이 아니라 사유가 되었다고 한 걸 보면 이미 혼인을 했다고 해도 되겠죠. 그러나 현재는 어떤 상태예요? 현재는 이별한 상태. 그럼 조웅은 지금 어디 있어? 다시 말해 난리나 전쟁 중에 어딘가에 가 있죠. 때문에 부인도 조웅을 보지 못했어. 현재는 부인과 조웅도 떨어져 있는 상태야. 다시 말해 조웅은 부재 중이죠. 난 때문에, 난리 때문에 이런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부인의 옆에 경월이라는 스님이 있고요. 장진사의 딸 장소적. 그럼 장진사와 기타 등등 어떻게 된 거예요? 자, 계속 갑니다. 경월 아, 경월이야? 월경 대사가 나를 욕하겠지만 내 할 바 아니다. 그 다음 소적, 그 다음 얘기죠. 대원수는 누구십니까? 대원수가 등장하면 중략 뒤니까 다시 딴 얘기가 시작되죠. 옥석을 가리어 주시고 미천한 목숨을 살려보내시니 감격하여이다. 옥석을 가리다 무슨 말인가요? 옥석을 가리다. 그리고 부디 한자성어 하나를 써줄 테니까 제발 이거 뜻을 잘 알아두세요. 뭔 뜻일까요? 저거랑 이거랑 뜻이 같겠어? 다르겠어? 잘 봐요. 이거는 같아. 그러니까 선인 악인 혹은 인재, 둔재 혹은 뭐라고 할까요? 유능한 사람, 무능한 사람 등등 다양한 뜻이 있어. 이 글자는 함께 구라는 글자예요. 이 글자는 타다 분자. 옥석구부는 다이아몬드와 연필심을 불에 집어 던지면 둘 다 탑니다. 어차피 탄소니까요. 마찬가지 옥과 돌을 불에 집어 던져버리면 둘 다 활활 타버리죠. 옥석구분과 옥석을 가리다라는 건 정반대의 뜻이에요. 알겠죠? 한자가 달라요. 여러분이 아는 구분, 구별의 그 글자와 이 글자는 의미가 전혀 달라. 정반대의 뜻이니까 좀 조심을 해주시고요. 옥석을 구별해 주시고 저를 살려보내시니 감격하이다. 그러면 나는 선인이다. 나는 악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살려줬겠지. 원수가 말하기를 부인이 옥중에 오래 고생하심에 정신없어서를 몰라보시는군요. 소생은 부인 댁 은혜 끼친 조웅입니다. 대원수, 원수, 조웅 다 같은 사람. OX. 같은 사람이에요. 혹시나 모를까봐 물어보겠습니다. 원수란 말은 뜻이 두 가지 있죠. 뭐랑 뭐예요? 장군이란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죽일 놈 이런 뜻이 있어요. 이 경우는 장군, 대장군이란 뜻이죠. 자, 같은 사람이고요. 은혜 끼친이란 말은 은혜 입은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이 부인은 누구냐면 장진사의 아내, 즉 장소저의 엄마인 건데 계속 갑니다. 부인이 그제야 보다가 실색, 역시 같은 말 아까도 나왔었죠? 어디 있었지? 잃어버린 거 어디 있어? 있었는데 어디 갔어? 진짜 어디 간 거야? 짜증난다. 자, 여기 어디 있을 거예요? 여기 있네. 대경 실색. 실색이란 말은 얼굴빛을 잃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실색하여 통곡하면서 말하지 못하거든. 원수가 위로하며 전후 사정을 묻자오니 부인이 진정하며 설화란 말은 말하다. 말하고 여아는 딸아이는 모월모일에
아무 날에 12는 제 자기 몸종이죠. 애원은 잘 둘러서 어디로 갔다. 지금 거처를 몰라서 죽고 살면 알지 못하니 이런 답답하고 서러운 일이 어디 있사오리요. 여아가 곧 조웅의 결혼한 아내, 즉 이 부인의 딸이죠. 하며 통곡하니 정상을 참아 보지 못할러라. 정상이라고 하는 건 그 상한 상황을 말하고요. 정이라고 하는 거는 마음 정자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그 상황, 마음이 많이 안타까운 그 상황을 참아 못 보겠더라. 이런 거죠. 지원아, 네. 여기 시험에 뭐라고 나올까? 이거요? 어, 모르겠어요. 야이씨, 이거는 모르면 안 되지. 이 사람아, 말했잖아. 무수히 통곡하니 매우 슬펐다 라고 말하지 않고 참아 보지 못하겠다라고 말했어요. 누가 참아 보지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서술자죠. 서술자에 직접 적혀. 너 점점 심정이 확정을 굳어지고 있어. 야, 이 사람 어쩌고. 자, 원수 이 말 듣고 정신이 삭막해졌어요. 이 삭막이란 말은 우리가 아는 삭막이 아니고요. 정신이 어지러워졌다 라는 얘기입니다. 진정하여 위로하며 말하기를. 인명이 제쳐나와 사생은 유수하오니 비록 종적이 없사오나 설마 죽사오리까 하며 위로합니다. 여기 인명제천, 사생유수 요거는 뜻을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인명제천은 알지 않아요? 무슨 말인가요? 사람의 목숨은 하늘에 달렸다. 맞아요. 사생유수 같은 뜻인데 사생은 알죠? 죽고 사는 것. 유수는 뭐냐? 고전할 때 내가 이거 말해준 적이 있어요. 고전시가 수업할 때. 옛사람들이 수를 따질 때는, 넘버를 따질 때는 그게 운수를 가리키기도 한다. 그래서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이 있다. 그래서 유수하단 말은 운수가 있다. 즉 운수에 달렸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라. 그 말한 적이 있습니다. 죽고 삶은 운수에 달렸으니 비록 종적이 없겠지만 설마 죽겠습니까? 어라? 그러면 지금 조웅은 이 집에 자기랑 결혼했던 여자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 몰라? 모르네요. 이 집에 이 자기 장모도 구해주고 아내도 구하러 왔는데 장모는 구했는데 아내는 없어졌다는 거야. 이러니 정신이 삭막할 만하죠. 그 상황에서 다시 장모를 위로하고 있죠. 에이, 장모님 어디 살아있겠죠? 만날 겁니다. 그러면서 장모를 위로하고 있어요. 자, 만나볼 날이 있을 것이니 너무 심려지 마소서. 소생이 아무쪼록 찾아서. 소생은 누굴 가리켜? 조웅 본인이죠. 자기를 낮춰 말할 때 소라는 말을 붙여요. 소생, 소인, 소자, 소녀, 소첩, 소비, 소복 이렇게. 아무쪼록 찾아서 부인의 원을 풀게 할 것이니 소생과 한 가지로 함께 모친 계신 강선암으로 가사이다. 강선암이란 지명이겠죠. 그러면 강선암이 어디겠어요? 이 경우에 얘네들이 있는 곳. 이렇게가 아니 이렇게 현재 있는 곳이 강선암이죠. 이 사람은 어딘지 모르겠고요. 장진사의 부인이 무슨 부인이야? 성은 모르겠어요. 이 사람과 조웅이 이제 함께 이 공간으로 올 것 같습니다. 올지 안 올지는 봐야 알죠. 부인의 가정을 다 거느리고 이날 선문 놓고 강선암으로 향할 때 선문이라고 하는 건 선톡을 한 거예요. 부인에게 톡을 보냈죠. 그 톡에 하였으되 대국 충신 위국 대원수 겸 각도 안차로사 조웅이라 하였더라. 조웅의 직위가 몇 개예요? 대국의 충신이고 위나라의 대원수를 겸해서 각 도의 안차러사인 조웅이죠. 출세했네. 엄청 성공했네. 요즘으로 말하자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 대한민국 국방장관 겸 그다음에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경기도 도지사인 거죠. 최고입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부모님에게 톡 보낼 때 엄마 혹은 아빠 하고 자기의 직위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 겸
25세 청춘 겸 현직 취업 준비생. 뭔가 좀 그럴듯한 거 써야 되는데 뭘 쓰죠? 쓸 게 없네. 자, 어쨌든 어버이날인데 그러니까 쓸 게 없다 부모님에게. 그렇다고 부모님에게 보낸 톡에다가 현직 고졸 백수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안타깝습니다. 자, 어쨌든 왕부인이 선문을 보고 일경일이 한편 놀라고요, 한편 기뻐요. 놀라고 기뻐서 부인을 모시고 높이 올라가 오는 양을 구경하더니 이윽고 동구에, 동구란 마을 입구란 뜻입니다. 입구에 여기부터 묶어요. 천병만마 들어오나니 그 가운데 이루는 한 명의 소년 대장이 황금갑주에 삼척검을 비껴들고 황금 안장을 한 좋은 말에 뚜렷이 앉았으니 마치 노란 용이 5빛깔 구름에 쌓여가지고 해와 달의 빛을 빼앗음 같은지라 너무 빛나서 해와 달의 빛까지 흐려질 지경이에요. 얘가 너무 빛이 나니까. 한의원. 이 묘사가 본인이 보거나 읽기에 참신해요, 진부해요? 진범. 이거는 진부한 묘사예요. 군담 소설에서 주인공을 묘사할 때는 다 이렇게 해. 뻔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진부한 묘사긴 한데 진부하죠. 물론 비유는 많이 썼어요. 하지만 진부하죠. 근데 이렇게 진부한 걸 사람들이 좋아해.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영화 보면 맨날 똑같은 장면 나오는데 재밌다고 보잖아. 액션 장면 빵빵 터지면 막 재밌어 하면서 보죠. 다 똑같은 액션인데. 나도 그러니까요. 자, 사문 밖에 진을 내려놓고 들어갔습니다. 여러 승려가 부인을 모시고 원수를 맞이할세 부인이 원수를 붙들고 일희일비 한편 기쁘고 한편 슬퍼서 말하기를 꿈이냐 생시냐 네가 분명 웅이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거죠. 아들을 봤으니까. 여광여취 실성함 같은지라. 여광여취는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인데 혹시 궁금한 사람 있을까봐 설명을 합니다. 여는 같다란 뜻이에요. 광은 미치다 광자죠. 취는 술 먹고 취한 거예요. 그럼 뭐라고 했을 걸까? 미친 것 같고 취한 것 같다. 너무 기뻐서 미칠 것 같고 마치 조금 취한 것 같아.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해. 원수가 위로하기를 모치는 정신을 수습하소서. 붙들고 앉히면 위로합니다. 너를 난중에 보내고 소식이 적조란 말은 뜸하다. 살아 돌아옴을 한때인들 잊었겠냐? 네가 살아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랬지. 대체 그때 일을 대강 설화 말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그때란 뭐예요? 네가 나를 떠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대강이라도 말해봐. 너 대체 무슨 일을 얼마나 겪은 거야? 하신데 원수가 땅에 엎드려 말하기를 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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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가 되겠죠. 뭐라고 메모할까요? 내용 다 알아볼까요? 그냥 요약적 제시만 알면 되겠습니다.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 다음에 여기죠. 장소전은 도망하여 부지 거쳐. 부지는 무슨 말입니까? 부지는 알잖아. 알지 못한다. 거쳐는 간 곳을 알지 못해. 근데 어디 와 있어? 여기 와 있죠. 지금 옆에 이제 서프라이즈 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인이 말하기를 혈혈단신이 이렇게 귀해와 나의 목전에 영화를 보니 귀함을 어찌다 측량하며 잠깐 문법 얘기 좀 해볼까요? 요거 기본형이 뭐예요? 요거 기본형 보다? 그럼 보다를 어떻게 활용시킨 거예요? 보 더하기 이니? 이렇게? 아니에요. 기본형이 틀렸어. 야이씨 욕하면 야, 이 아름다운 학생들아, 이 아름다우신 분들아, 이 말의 기본형은 뭐여야 돼요? 되다겠죠.
어간 뒤에 니야. 그럼 되다는 어떻게 만들어진 말이야? 보다가 보이다로 파생된 거예요. 그러면 질문, 다시 질문. 보이다는 사동이야, 피동이야? 보이다. 사동, 피동. 사동, 피동. 내가 예문을 줄게요. 그냥 모퉁이를 돌았더니 목적지가 눈에 보인다. 이때 목적지가 눈에 보인다. 이때 보이다는 사동이에요, 피동이에요? 피동이에요. 왜냐면 목적지가 눈에 보아지다. 다시 말해 어지다, 아지다 붙였을 때 자연스럽죠. 그거 말고 친구에게 영화를 보여주다. 친구에게 영화를 보여주다 할 때 보여는 사동일까요, 피동일까요? 그건 사동이에요. 왜냐면 영화를 보게 한 거니까. 뭐뭐 개하다를 붙이면 사동이고요. 어지다나 아지다가 붙어 자연스러운 피동입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목전에 내 눈앞에 영화는 무비 영화가 아니고요. 부귀 영화 할 때 그 영화. 다시 말해 굉장히 행복한 거, 기쁜 거, 좋은 거 이런 겁니다. 그럼 내 눈앞에 영화를 괜히 이거예요. 저거란 말이에요. 이게 축약한 거니까. 그럼 내 눈앞에 영화를 보아진 거에 영화를 보게 한 거야. 조웅이 엄마에게 자기의 부귀 영화를 보아줬어, 보게 했어. 보게 했죠. 엄마, 저 이렇게 출세했어요. 라고 엄마로 하여금 보게 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사동이고요. 영화를 변이란 말은 부귀 영화를 보게 하니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거는 문법을 조금만 알면 자연스러운데 모르면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죠. 문법을 알아도 모르는 학생이 많습니다. 이거는 파생이고 파생은 문법적으로 되게 중요한 상황인데 중요한 것인데 잘 모르는 채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자, 어쨌든 장진사 때 소식은 먼저 들었다. 장소저가 도망쳐서 여기 왔어. 옆에 있어. 내 서로 수의 품은 마음을 위로했고 의지했다. 네가 오늘날 사부인을 모셔오니 이런 즐거움이 어디 있겠니? 사부인이란 말을 들어본 적 있는 사람? 사부인. 노바디? 아무도 없어요? 맞아요. 사돈지간에 여자를 사부인이라 그래요. 여자.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나 딸의 배우자의 엄마를 사부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사부인은 누구예요? 이 사람이죠. 계속 갑니다. 하여 소저를 청하니 소저가 나가서 위부인 오심을 듣고 여기 있네요. 이 사람이 위부인이네. 듣고 급히 나오니 위부인을 안고 쿵굴비 통하기를 즐거운 암당이 도리어 비참 슬퍼졌어요. 둘이 너무 우니까. 울만하지 사실. 집안이 다 망가지고 품위 박산이 나고 딸내미는 간신히 살아 도망쳤고 엄마는 죽은 줄 알았는데 엄마와 딸이 만난 거예요. 얼마나 슬프겠어. 기쁘기도 하겠지만 슬퍼마소서 경아. 얘가 이름이 장경이군요. 너 죽어 혼이 왔냐 살아 육신이 왔냐 하면서 꿈인가 싶다 하고 반겨하며 슬퍼하니 보는 사람이 여기죠. 이거요. 뭐라고 지원아! 뭐라고 출제되겠어? 서술자의 직접적 개입이 여기에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우리 수록부가 얼추 마무리가 됐고요. 이 문제는 3번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주인공의 결연담이 제시. 결연담이란 건 인연을 맺는 거죠. 그래서 남녀에게는 위기가 생기는데 갈등 부분에 이별이 결부되어 있고요. 위기에서 인물들은 가정이 파탄하거나 죽을 고비를 등으로 인해서 서로 만나지 못해. 헤어져 있다가 장애 요소가 제거되면 잠깐 만나기도 해. 그러나 절정까지 가야 장애 요소를 모두 제거해야 그제서야 온전한 재회를 이루며 행복한 결말을 만든다. 다시 말해서 위기에서 만난다고 해봤자 일시적일 뿐이고 절정이 지나고 모든 갈등이 끝나야지만 완벽한 만남을 이루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때요? 우리가 지금 읽은 부분은 위기겠어? 아니면 이미 다 절정까지 끝난 뒤겠어? 어떨까? 다 끝난 뒤입니다. 공을 세워서 아니 대원수가 됐잖아. 업적 성취했어요. 다 끝났어요. 이제 행복하게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 일만 남았습니다. 자, 다음에 칠판 보세요. 이제 책 고개를 숙일 이유가 없어. 조는 것만 아니면. 칠판밖에 프린트가 텍스트가 없으니까 칠판을 보십시오. 14년 6월 기출입니다. 근데 여기보다 요 앞에가 먼저니까 뒤에가 먼저니까 09년 6월 지문입니다. 이걸 먼저 볼게요. 들어가기 전에 이 작품을 우리가 알고 가야 되니까 작품이 볼륨이 진짜 커요. 내용도 많고 할 말도 많아. 어머 저분 누구신데 저렇게 열심히 희원아 깨우면서 수업 들어. 너의 임무야. 자 보세요. 황제가 있고요. 이쪽에 이두병, 이쪽에 조정. 이두병은 당연히 간신, 조정은 충신. 이 사람의 아내가 있고요. 이 사람이 이제 조웅의 엄마예요. 그리고 아들 조웅이 있죠. 근데 황제가 이 둘의 갈등에서 얘 편을 들어. 그래서 얘는 쫓겨나서 귀향을 가내만 하고 있다가 결국 자결을 합니다. 그러면 부인이 아들 데리고 도망을 쳐요. 왜냐면 조웅이 이제 밖에 나갔다가 꼬맹인데 너무 억울한 거야. 우리 아버지가 충신인데 저놈은 간신인데. 그래서 이두병 집 담벼락에다가 대놓고 씁니다. 이두병 죽어! 이두병 뻑킹 이두병 하면서 막 써놓고 난 줄 모르겠지? 하고서 집으로 왔어. 그러니까 엄마는 마침 자고 있었는데 밤이니까 자고 있다가 꿈을 꿨는데 남편이 갑자기 울면서 나와가지고 여보 뭐 하는 거예요? 빨리 일어나서 아들 데리고 도망치시오. 우리가 다 죽겠어. 본인이 이미 죽었으니까요. 그래서 뒤숭숭 해하고 있는데 진짜 아들내미가 온 거야. 그래서 아들한테 물어봤지. 야 너 엄마한테 할 말 있어 없어? 일로 앉아봐. 너 엄마한테 할 말 있어 없어? 그러니까 조웅이 여러분들이 다 그랬듯이 조웅도 삐쭉삐쭉 결국 사실도 다 얘기를 합니다. 엄마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열받아가지고요 낙서하고 왔어요. 그 새끼 나쁜 놈이. 그러니까 엄마는 청천벽력이죠. 이제 뭐 날만 새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마지막으로 남편의 영정에 인사하려고 남편 모신 사당에 갔더니 남편 영정에서 얼굴이 핏빛으로 변하고요 피눈물이 흘러요. 2D로 된 화면에서 피눈물이 흐릅니다. 전기성이 개입되어 있는 것이죠. 아까 꿈도 그렇고요. 둘이 데리고 막 허위허위 도망치는 도망쳐서 죽을 위기를 여러 번 겪고 마침내 정착을 해서 몰래 쥐죽은 듯이 숨어 살아요. 그러면서 조웅은 이제 기술을 능력을 습득을 하는 거죠. 그 뒷얘기가 여기입니다. 15살이 됐어요. 이것이 선경 신선의 경치라 살만하지만 대장부가 쓰는 처음에 한 곳에 늙으면 안 되죠. 그래서 소자가 떠나서 산 밖에 나가 세상을 구경하고 황진 황성 소식도 듣고자 합니다. 출세가 뭔 말이냐? 출세. 성공하는 거? 그냥 세상에 나가는 게 원래 출세의 뜻이에요. 지금은 출세 그러면 성공하고 돈 많이 버는 거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원래는 그냥 세상에 나간다라는 뜻이에요. 출세하고 싶다. 엄마가 어떻게 할까요? 진정한 영웅의 엄마라면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 보내주죠. 그래 네가 영웅이 되어라. 가서 영웅이 되세요. 하는데 너 어디 갈 거면 나랑 같이 가. 야 나 너 보내고 무섭고 걱정돼서 살 수가 없다. 가지 말란 얘기죠. 자 나는 이제 나가도 화를 입지 않을 것이다. 난 능력을 얻었으니까. 근데 왜 엄마는 날 못 보내려고 안 보내려고 하느냐. 대사가 날 위해서 설득해달라. 당신의 말이 사나이의 말이죠. 하고 가서 설득을 합니다. 그랬더니 엄마는 여전히 걱정이죠. 안 돼. 대사가 일리가 있죠. 그러나 공자는 어리다 하지만 공자는 천병만마의
화살과 돌이 빗발치는 곳에 가도 걱정할 바가 없을 것. 그러니까 대사는 충분히 조웅이 영웅이 되었다고 믿는 거죠. 보내자. 1000명을 근심한 1000명이란 말도 보이죠. 하늘의 명일 뿐이다. 보내자. 자, 그럼 부인이 만일 네 말 같지 않으면 너 어떻게 할 거야? 장난 아니죠. 아유, 걱정 마세요 하고서 허락을 하고 결국 이튿날 둘이 같이 길을 떠납니다. 그 다음에 스승을 구하러 왔어요. 스승을 구하지 못하고 떠나기 직전에 글을 하나 썼습니다. 이게 자기죠. 그래서 내가 영웅이 되려 하는데 정성이 부족한가 하고 그냥 돌아가는 걸 도사가 크게 놀라서 빨리 가서 데려와. 그래서 스승님 오셨어요? 이제 오신 게 아니고 집에서 있었어. 그냥 어떻게 하는지 보고 있었죠. 따라 들어가니까 도사가 기뻐하면서 여러분 고생했다 하고 이제부터 능력을 여기서 습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월경대사 말고 철관도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능력을 가르쳐 주죠. 그 다음에 책을 한 권 줘요. 또로로록 완성. 또 줘요. 또로로록 완성. 또 줘요. 또로로록 완성. 모든 책과 능력을 다 스펀지가 물 빨아들이듯이 능력을 습득하는 과정이 이 뒤에 이어져요. 자, 문제를 봅시다. 첫 번째 문제. 뭘 물어봤죠? 1명, 2명, 3명, 4명, 5명. 각각의 특징, 다시 말해 인물에 대한 문제가 한 문제.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뭘 냈죠? 예언 능력, 심리적 정황, 복선, 고민해소의 계기. 뭐냐면 서사 구조상의 특징. 우리가 시점이니 복선이니 거리니 혹은 인물 간의 갈등이니 이게 전부 서사 구조의 특징이죠. 그걸 물어보는 문제. 다음 문제는 뭐 나올까요? 이거예요. 외적 중거를 하나 주고 그 외적 중거에 따라서 풀라는 문제. 그럼 잠깐 보세요. 소대성전이라는 외적인 기준을 주었어. 소대성이 말하기를 나는 주인공이야. 영웅이 되었지. 근데 너는 나와 과정이 다르더라. 나는 태어나면서 박해를 받았어. 고생을 했고 반란을 평정 영웅이 되었단 말이지. 태어나면서 쭉 적과 싸웠어. 나도 부모 잃어 고생한 적은 있었어. 이게 뭐예요? 어머, 그새 지웠네. 누가 지웠니? 이거는 기하체험에 해당하죠. 아까 말했죠? 기하체험. 그 다음에 하지만 선천적으로 무예와 도수를 지녔지. 수련 과정은 필요 없었어. 그렇구나. 나는 너와 달리 스승을 찾아야 했고 긴 수련의 과정이 필요했어. 전형적인 금수저와 흑수저의 대화입니다. 너는 태어나면서부터 능력이 있었지. 나는 태어나면서부터는 그야말로 오만 죽을 고생을 다해다가 마침내 능력을 습득했어. 그래서 너희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와 다른 특징이 있구나. 그 특징이 뭐겠어요? 능력을 습득하는 과정이 선지에 제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한자성어 문제. 다 알아요? 한자성어? 모르는 거 있으면 틀려야지 뭐. 그게 정의롭죠. 그런 게 있으면 틀려야지. 그 다음 앞으로 가서 이번엔 14년 6월 최근 기출입니다. 내용은 안 보고요. 문제만 봅시다. 1번. 역시 2번을 먼저 볼게요. 인물.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똑같죠? 그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또 한 문제는 뭐예요? 압축적 제시, 대화 제시, 장면 묘사, 회상, 편집자적 논평, 그 다음에 공간을 통해 내적 갈등을 드러내. 이거 전부 다 뭐야? 아까 그 문제죠. 서사 구조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나머지 한 문제 유형은 뭐지 이제? 외적 중거 주고 풀어보라는 거. 그래서 나머지 한 문제가 이겁니다. 외적 중거를 주고 이거 우리 방금 읽은 거예요. 조웅전의 군단 모티프, 결연 모티프. 결연에 반대하거나 동의하는 부모, 합리화하는 장치. 외적 중거 주고 그에 따라서 풀어보라는 문제가 나와요. 한 문제 남은 건 뭐예요? 한자성. 물론 이렇게까지 고정된 거는 옛날 스타일이고 지금은 이렇게까지 판에박은 듯한 문제는 아니야. 그러나 중요한 요소는 똑같아요. 인물, 서사 구조의 특징, 외적 중거를 보고 해석하는 거. 이건 똑같습니다. 조웅전에서 위기에 빠진 황제나 그 태자를 구하는 것은 조웅이어야만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조웅이 대표하는 세력은 어떤 세력이냐면
중앙 정치 싸움에서 밀려서 낙향한, 다시 말해 벼슬을 잃은 사대부들입니다. 때문에 이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을 패배시킨 세력이 곧 간신이어야만 해요. 그들이 간신이고 우리가 충신인 거죠. 그들은 무능하고 우리가 유능해. 근데 우리가 쫓겨난 건 잘못된 거야. 따라서 나라가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구할 구국의 영웅은 바로 우리들의 후손이어야만 하는 거죠. 그것이 조웅이 위기를 구하고 황제 혹은 태자를 구해서 나라를 구한 다음에 높은 벼슬을 얻고 금의 환양하는 것에 담긴 낙향한 선비들의 숨은 의도라고 생각해야죠. 그래서 이 작품은 기본적으로 정치 현실을 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밀려난 선비들의 다시 세력을 회복하려는 의도를 작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